지난 10월 차가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어린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꼭 전할 말이 있다는 아이들.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요? 혹시 저랑 엄마를 싫어서 무시한 건 아니죠? 아빠가 언니랑 나보고 앵벌이라고 했지.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야. 아빠가 우리 전화를 피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그냥 우리가 살던 집. 아이 아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를 함께 나온 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엄마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나? 네. 하고 있대요, 어머니. 저런 거 방송에 좀 내보내. 네. 아주 나쁜 놈이구만. 아버지가 안 주는 거지. 아버지가. 한 번쯤 소식이 전해질 법하지만 아이 아빠에게선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부모들은 250여 명.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사진을 이렇게 올리냐. 고소하겠다. 다 안 주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만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까? 한 분을 좀 찾고 있는데. 모르죠.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데. 사장님, 안 계세요? 여기 사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보신다고 봤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부모들의 숨바꼭질, 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창원에 사는 엄혜인 씨. 두 아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사는 싱글맘입니다. 엄 씨는 큰아이 하늘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6개월 만에 조산한 아이의 몸무게는 680g.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딱 손바닥만 해서 진짜 막 이 피부가 다 투명해가지고 속이 다 보이고. 첫째 때는 용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새끼 살려야 되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26일째 되는 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 소송 끝에 받기로 한 양육비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원도 못 받았죠. 나는 얼마든지 위자료랑 양육비 안 주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법대로 해. 그래봤자 네 세월만 네가 허비하는 거니까 법대로 해. 이렇게 됐어요. 생계를 위해 엄 씨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4, 5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력서랑 정보를 톡도 애기들이 많이 어리네요. 근데 어린 애기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네. 면접 자체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엄혜인 씨가 두 아이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한 달에 73만 원 이상. 각종 지원금을 합해도 매번 적자입니다. 모자란 돈을 빌려가며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 전 재산이 600원에 불과했던 어느 날, 엄 씨는 한 알에 250원짜리 달걀 2개를 사서 아이들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굶었지만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엄 씨.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이미 전처와 이혼한 적이 있는 그의 반응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왜 안 주는지 물어보셨어요? 2번은 안 당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전처한테 소송을 당해서 양육비 판결, 위자료 판결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전액을 일시불로 준 거예요. 줘야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줘도 될 거를 집에 땅까지 팔면서 줬다. 내가 2번은 안 당한다. 현재 아이 아빠는 엄 씨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아이들. 엄혜인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전 시댁으로 향합니다. 아이들 할머니는 아이 아빠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제가 지금 가를 4년을 키웠어요. 4년 차도 이 자식이 네가 키워야지.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김 찾아가 해라고. 아드님 왜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 나도 연락 우리도 모르요. 죽었다니까 지금 우리도 애 같은 죽었어. 찾아가고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요. 결국 이번에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엄씨.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는 건 남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최성철 씨. 넌 아빠가 한글 다 쓸 줄 알아야지 핸드폰 사준다고 했어. 한글 연습 좀 해 가서. 4년 전 이혼한 최 씨. 한 달에 45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합니다. 틈날 때마다 렌트카 중개일도 겸업합니다. 내구성은?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같은 시간 수업을 마친 삼형제는 지역 아동센터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한 날. 이거 뭐야? 배추인 거 같은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추 키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캐왔어? 뽑았어? 이 학교에 있어 이런 분가? 사실 얼마 전부터 큰 아이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를 모두 보낼 수 없는 상황. 센터에서의 활동이 아이들의 유일한 과외 수업입니다. 너가 키운 거야? 온종일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냈던 삼형제는 깊은 밤이 돼서야 아빠를 만납니다. 집에 오자마자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들. 하지만 아빠 최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이 한글을 몰랐었어요. 예전에 처음 아기 때. 그래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경책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하니까 한글을 거기서 조금씩 배워보더라고요. 제가 교육에 많이 신경을 못 쓰게 되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최 씨에게 양육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짜 아이들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당장 아이들이 못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 그냥 절대 남자 여자의 일이고 가정사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양육자든 양육자든 아이들이 성인될 때까지 최선을 좀 다해줬고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은 비단 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는 한부모 가구의 비율. 양육비 지급 의무자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빈곤의 문제죠.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짧은 노동 시간을 의미하고, 짧은 노동 시간은 결국은 소득의 저하를 이야기하고, 소득의 저하는 결국은 이제 빈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버텨온 엄마도 있습니다. 정유정 씨는 12년 전 사업 실패로 아이 아빠가 잠적한 후 두 딸과 함께 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산속에 있는 시설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을까. 여기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시설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들어온 케이스는 처음이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이혼 전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정 씨. 이혼 후 형편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새 모녀는 기초수급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아빠와는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식이 전해진 건 뜻밖의 서류 한 통. 아이 아빠의 소득이 올라 기초수급이 중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양육비는 둘째치고 그 사람의 소득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생겼으니 그러면 박탈당하느니 차라리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과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 아빠를 대상으로 정 씨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에게 전달되지 않은 양육비 지급 명령, 거주자의 부재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겁니다. 제 주변의 양육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보면 SNS를 통해서도 잘 찾고 같은 것에서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한두 건씩은 걸리던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아이 아빠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제작진은 정 씨와 같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서울 KBS에서 왔고요. 저희가 사실 양육비 문제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동생 되시는 분이 이혼하시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가끔씩 뭐 담전화를 한 번씩 뭐 연락이 왔고 뭐 어디 다른 데 있다 뭐 그냥 어디 겠지 뭐 이렇게 몇 번씩 왔었는데 이제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유일한 단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아이 아빠 집 주소 하나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만났으면 좋겠다. 헤어진 지 오래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아빠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곳에 살고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 선생님. 계세요. 이번에도 아이 아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살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12년 동안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도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살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만에 하나 아이 아빠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쪽지를 남겨놓는 정 씨.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지 아빠에게 궁금한 게 많다는 아이에게 이번엔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문 두드려도 없다. 그래서 사진이랑 메모를 남기고 왔다. 그렇게 얘기 나누고 가야죠.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날아온 문자 메시지 한 통. 아이 아빠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 씨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100일이던 아이가 13살이 되는 동안 정 씨는 아이 아빠의 소식조차 알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0만 6천 건. 이 중 절반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일반 가정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2명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1명의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 한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민혜 씨는 11살 큰아이와 9살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엄마랑 이렇게 놀이터 나와서 노니까 어때? 좋아요.
왜? 어떤 점이 좋아? 재밌어요. 엄마가 애기 돌보느라 많이 우리랑 못 놀아줘요. 늦게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이 거의 없어요. 김 씨의 직업은 가사 도우미 겸 베이비시터.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부모의 손이 필요한 아이들. 지난 학예회 때도 엄마가 오지 않아 아이들은 며칠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계속 늦게 오고 힘들으니까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돈이 있으면 엄마가 일을 조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김 씨가 이혼한 건 전 남편의 유흥 생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모아 함께 유흥을 즐기는 생활에 흠뻑 빠져 있었다는 전 남편 황 씨. 나가지 마. 지금 나가면 진짜 나랑 끝이야. 문 잠글 거야. 안 열어줘. 정말 안 살아.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야 돼요. 애들 유치원 차량이 와서 데리러 가는 사이에 집에 와보니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결국 작년 11월 김 씨는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이 주기로 한 양육비는 한 달에 360만 원. 여느 가정에 비해 많은 액수였습니다. 사실 이혼 당시 전업주부였던 김 씨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권을 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한 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다는 황 씨. 허투루 약속하지 말라는 판사의 경고에도 그는 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보 힘들지? 그래서 힘들어. 이제 그만 좀 줘라. 나 좀. 양육비 좀. 카드 내역을 보니까 애들 입학식 전날 나이트를 또 갔더라고요. 그리고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학교 잘 갔냐 뭐 했냐 연락도 없고. 김 씨는 아이 아빠가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라 말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이 사람 이름 앞으로도 상가며 아파트며 이런 거 몇 개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상복합 건물 아버님이 저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글로 와서 아버님 건물 안에서 뭐든 하게 해줄 테니까 같이만 다시 합쳐라. 지역 유지로 통한다는 김 씨의 전 시댁.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족 소유의 부동산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일부 지분과 세 채의 상가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 시댁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 걸까? 한 법인의 대표인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건물 이렇게 사장님 하신 것처럼 지으려면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 이 경우에는 현금 투입한 금액이 30원 넘었겠어요. 35억이 들어가. 김 씨는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유흥 생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드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모두 거의 대부분 유흥비였어요. 그 안에도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양육비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카드 내역서를 바탕으로 그가 다닌 곳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유흥을 즐기는 데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일까? 황 씨가 자주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나이트클럽. 그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썼던 것일까? 돈은 얼마쯤? 17만 8천, 27만 8천. 예, 그리고 세븐틴 같은 17년 같은 경우에 30만 8천 원 이렇게 대충 40만 원 가지면 내년 생활 하네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아이 아빠가 다녔다는 곳입니다. 정말 도와줄 여건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힘든가 한번 너도 겪어봐라. 네가 알아서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오겠지라는 마음에 이제까지 그런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야?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봐요. 결국 김 씨는 법원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황 씨를 구치소에 투옥하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몇 시쯤 가실 건지 제가 좀 한가할 때 저희가 이제 좀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7시 이후나 9시나 초에. 아, 저녁 시간대예요? 경찰의 감치 집행 예정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경. 감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집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황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감치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5시부터 대략 한 4시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차는 이제 결국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중으로 감치 집행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1시가 넘은 시각, 해당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왜 감치를 집행하지 않은 걸까? 오늘은 그럼 한번 돌아보시긴 하셨어요? 네, 그 돌아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잠깐 한번 그 주변에만 이렇게 한번 여기가 지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는 못 가고 순찰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가보는데. 다른 순찰 업무 때문에 감치 집행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에야 황 씨가 감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자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자는 과태료 부과 명령이나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과정이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마지막 단계까지 필요한 서류는 15가지 이상, 소요기간도 2년 이상입니다. 감치 과정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감치 재판 당시에 아랫바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됐었고, 무효가 된 뒤에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은 너무 멀쩡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감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아, 나 잡아가세요 하고 거기 있을까요?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감치명령의 효력이 3개월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이 사람을 또 찾아서 데려오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이행명령 신청부터 처음부터 도돌이표처럼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기나긴 소송 끝에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18개월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유량 씨. 김 씨는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잘자잘하게 아기용품이 좀 그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는데 정말 자잘자잘한데 되게 많이 썼어요. 몇백이 막 술술 나가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돈이 애기 몇 개월, 한 100일 넘어가니까 거의 바닥 났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 재산이 없고. 매달 적자가 계속되면서 저축해놓았던 돈도 금방 바닥났다는 김 씨. 갓난아이를 키우느라 일도 할 수 없는 김 씨는 결국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의 대답은 본인도 힘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데 같은 시기 그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구입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드는 명품 액세서리 수집이 아이 아빠의 취미인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양육비 증액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 아빠는 자신의 연소득이 250만 원에 불과하다 주장했습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양육비 증액은 월 6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과연 연소득 250만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아이 아빠가 운영하는 의류업체. 가게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서 있습니다. 유명한 데인가 봐요. 저요? 무시하죠. 매출이? 네. 바빠요.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차리고 나서 아버님 사드리고 저희가 차 바꾸고
엄청 많이 버시. 1억이잖아요. 바로 받아야죠. 장사가 잘 돼 본인 차는 물론 아버지 차까지 바꿔줬다는 것. 우리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는 KBS 추정 60분 팀입니다. 네네. 예, 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네네. 좀 실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김 씨 아시죠? 네네. 선생님께서 연소득이 이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쪽 소득이 굉장히 많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요, 뭐냐면요. 제가 마치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냥 장사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안 와요.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빚이 5천이에요. 이런 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양육비를 주지 못한 형편인데 이렇게 국차를 타고 다닌다. 곧 팔아야 돼요, 또.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란 얘기인데 연소득이 250이. 한 달 2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달 벌이가 2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이 수입차 타시고. 그러니까 이거 곧 팔아야 된대. 고가의 액세서리 그렇게. 팔았어요. 팔았다고.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다 팔 거다, 뭐 팔았다 이러시니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좀 팔았어요, 진짜로. 액세서리도 진짜 팔기 싫은데 많이 팔았고. 아이 아빠는 자신이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근거로 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양육비 산정을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기준이 없다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원에서도 그런 불만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2012년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과연 산정 기준표에 의해 책정되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적합한 수준일까? 2살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엄마 3명이 각각 아이에게 필요한 일주일치 생필품을 구매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랑 똑같아. 사용하지 않는 걸 사신 건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분유는 안 샀어요. 없어가지고 먹이는 게. 실험 결과 2살 미만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한 달 평균 76만 5천 원. 병원비와 의료비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0만, 30만 원 받아가지고 간식도 못 챙겼어요. 저기 농사지어서 고구마 캐서 분유값만 25만 원.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근거가 된 통계 자료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가 사실 어찌 보면은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출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특히 한부모 가정의 그 지출 실태를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점, 그건 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15종류 이상. 추심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2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 중엔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 결국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느라 늘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양육자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고 양육자나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비양육자. 그 모두를 보고 듣고 경험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꼭꼭 숨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나쁜 부모들을 추적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어느 양육비 미지급자의 집. 저희는 여기 사신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고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연락처도 모르세요, 그러면은? 있어요, 뭐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 연락조차 안 된다던 양육비 미지급자 이 씨. 그런데 그가 버젓이 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악의적으로 애 돈을 갖다가 그 양육비를 갖다가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실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히요. 당연히 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통보했다니까 그쪽에도. 돈이 좋으면 저는 지급할 거예요. 무조건이요. 1순위로 지급할 거예요. 먼저요. 지금까지 이 씨가 주지하는 양육비는 약 2억 원. 한 번 그렇게 되고 연락을 또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도 오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선 순위라는 것 자체가 따질 순위에 올라올 게 아니라 당연히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밀어놓고 또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주겠다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다림과 실망을 반복해온 양육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양육비 미지급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찾고 있다고 빨리 가서 아이에게 용서 빌고 책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은 한결같았습니다. 고맙다. 나도 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힘들다. 아니면 외면한다던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유형들이. 그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는 건 위법 행위지만 아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그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죠. 부모가. 시간 났는데 나 며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행동은 때로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하고 상관없는 건데? 앞으로 네가 뽑은 것은 내가 잡고 넣든지 알아서 해라. 속대라면 될까요?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근데 법대 내가 내가 상관없는 있어구만. 양육비 보내줘. 내가 왜 보내? 거지 근성들. 나 같으면 추잡해서라도 버릴 텐데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돈 뜯어내서 살아보려고. 그리고 내 아이는 맞니? 그게 부모가 할 말이야? 양육비는 최소한 부모가 해야 하는 의무야. 난 부모인 걸 포기하려는 거야. 얘들한테도 처음부터 아빠란 사람 없었다고 차라리 죽었다고 해.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부모 김찬미 씨. 그는 한 통의 문자를 받고 황급하게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3시간 이내에 안 가면 아예 말소 등록이 되는 거라면서요. 아 그럼 돼버린 상태예요 그럼? 네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아이의 주소를 아빠 앞으로 해놨는데 그가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오후 3시까지 아이의 주소를 이전하라는 통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도착한 주민센터. 아빠가 와가지고 완강하게 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근데 이제 올라가 있다고. 수업 빠진 거예요? 네. 아이가 왜 눈 빠졌는지 종이로 떼볼 수 있을까요? 오늘부로 출근해서 아기가 건강기능을. 아 네네. 이제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황. 아이 아빠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김 씨는 올해 재판을 거쳐 한 달에 8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해야 될 양육비는 보내기로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번 달에 한 달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80만 원을 줬다고 쳐도 만약 다음 달에 못 주면 그리고 또 다음 달에 400만 원 달라고 하고 그런 건 못 채워주면 어차피 쟤는 뭔가 액션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씨한테 법적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고 전달해 주죠. 양육비를 주지 않던 아빠는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 아빠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김 씨.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차라리 나를 명예훼손죄를 신고하라고 저는 올린 거예요. 네. 왜냐면 고소라도 하면 걔가 어디 있다는 걸 좀 더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저의 아킬레스건 이제 제 아들을 말소로 이제 상처를 준 거죠. 결국 피해를 본 건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 이혼하고도 자기 아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서나 이 부정적인 이 감정 면에서 정리가 안 되고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제 아내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한테 연관시켜서 이렇게 처벌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양육비를 갖다 안 줍니다. 이 돈을 내 아이를 위해서 쓴다면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저 여자가 먹고 논다면 나는 그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걸로 본인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것 같아서 아이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아이한테는 뭐 체크카드를 쓰게 하자. 그러한 조정까지 제한할 정도로 그 양육비에 대해서는 좀 까칠하신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양육비 문제로 갈등하는 부모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부모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2살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지은 양.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는 엄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천식의 배려에 엄마 혼자서 감당하시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한테 직접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직접 니네 엄마가 시켰냐고 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와줬어요? 올해 20살 성인이 된 김준혁 씨. 그는 3살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엄마와 살면서도 친권이 아빠에게 있어 종종 연락을 해야 했다는 김 씨.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어린 시절 사진 속에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권이 엄마한테 없으니까 뭐 카드도 제가 못 만들고 핸드폰 뭐 여권 이런 것도 안 됐고 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라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연락들에도 거의 아무런 답장이 안 왔었죠. 연락을 받지도 않던 아빠가 직접 전화한 건 양육비 소송이 시작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한테 욕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너 때문에 애가 괴물이 됐다느니 돈이가 밝혀놨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상처고 분노였어요, 저한테. 그날 이후 아빠를 지워버렸다는 김 씨.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까지 했었냐면 아, 나 이거 버려진 자식이구나. 이 정도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는 건가?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삶이 힘든 건가? 나 때문에 이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했었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어른들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이들은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아이들 정서적인 내면에 상실감이나 좌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싸워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제 위축되고 해주는 그런 1차 피해가 있는데 근데 이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싸우게 되지면은 부모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다가 지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나 이런 것이 관련된 또 2차 피해가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로 인한 부모의 갈등을 겪으며 성장한 아이들.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매우 컸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 갈등의 원인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이유 중 절반 가까이가 비양육부모와 다시 얽히거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어른들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당연한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추정 60분 취재가 시작된 후 갑자기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앞으로는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비양육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줄 수 없었던 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지급 과정을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에서 비롯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양육비 미지급 문제. 2002년 남편과 합의 이혼한 이선영 씨는 양육비 청구를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폭행이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게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참고 넘어가고 게 반복이 됐다가 다투게 되면 폭행도 있고 어느 누구도 여기다가 뭐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요. 10몇 년을. 둘, 셋! 그러던 이 씨가 양육비 청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된 후였습니다. 양육비 청구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친권이랑 그 양육권에 대한 그 불합리함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하러 갔는데 변호사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그럼 양육비도 안 받고 있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양육비 소송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3년 만에 받은 판결. 과거 미지급 양육비 1억 5천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은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지만 그조차 고맙다는 이 씨.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하고 1대1로 했으면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무시당하고 그럼 저희 또 막 머리 아플 거고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당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집도 혼자 억울해서 울고 있을 거니까 병원 담당자분이 계신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대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족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곳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소송, 추심 등의 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자녀 관계 지원 프로그램. 자녀 면접 교섭 3년 동안 이곳을 거친 사건이 10,000건 이상. 그중 3천여 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자녀가 몇 년생이실까요? 2010년도에 협의원을 하셨으면 부담 조서상에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상담을 하는 실무자는 고작 5명, 변호사는 21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올해 9월까지 이곳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약 2만 명. 많을 때는 제가 100건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한 80, 9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움 요청에 비해 실무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들이 직접 이행관리원을 찾아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서류를 다 받다 보면 반려된 사유는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이 너무 짧대요. 4~5년 정도는 돼야 순서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유예요. 여기서 보내는데 한 달, 관할 법원으로 오는데 한 달, 관할 법원에서 저한테 전화 온 데까지 한 달, 3개월이에요. 신건이 들어오니까 지난 6월 취임한 배삼희 원장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임의로 지급하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한 거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건강가정진흥원 하위 기관입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미미한 수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더 많은 예산을 좀 주고 권한을 주어서 여기서 좀 하게 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예산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아들의 양육이나 혹은 생존권의 측면을 본다면 그 또한 가볍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좀 더 강력한 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합니다. 잠적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행적을 조회하고
감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법으로 이 과정을 보장하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행원 예산도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행원에 있어가지고 좀 그 기능을 강화를 하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미국. 미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정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즉시 양육비 미지급자를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You're really not taking this seriously, that you do need to pay child support. So the court is holding you in contempt. The court is sanctioning you with 10 days incarceration.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구금됐습니다. 19살 딸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4년형을 선고받은 숀 에바드. 그는 양육비가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Do you realize what you did to your daughter? Yeah, the same was done to me. I never knew my dad.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한화로 약 5천만 원. 딸은 성인이 되었지만 숀은 밀린 양육비를 갚아야 합니다. If you could speak to parents that are maybe thinking about not paying their child support, what would you say to them? Every action has a consequence. Just really think it through before you just think about yourself. Don't be so self-consumed. I mean, there's, you know, that person's dependent on you, that child. Child support is extremely important. It'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case, so much so that you can go to jail for it. America, we don't have debtors' prisons. If you owe money, you don't go to prison for it, except in the case of child support.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이행국. 이 기관은 연방정부 소속으로 각 부처와 협조하여 양육비를 적극 징수합니다. Three most effective enforcement tools we have are wage withholding and federal tax refund offset and unemployment compensation. They have a list of all of our cases who are delinquent in child support, and if an individual owes child support, then IRS will take the amount of the child support they owe from the refund and send that to us at the federal level, and then we send that money to states, and then they will distribute it to the families. 유럽은 이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스테파니는 15살 나이와 7살 나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Maxime. C'est Maxime? Oui. Et Valentin. C'est toi? 아빠가 다른 두 아이 중 둘째 발렁땅의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엄마 스테파니. En fait, à partir d'un mois de retard de paiement, on peut demander à la CAF de payer à la place des papas. Et après, c'est la CAF qui se charge de tout, qui récupère auprès des papas.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이후 당사자로부터 받아낸다는 것. Là, déjà, on a la chance d'avoir des lois qui font que c'est déjà fixé et c'est dans les mœurs maintenant. Les papas qui partent, ils savent qu'ils devront payer quelque chose. Puis la plupart des papas, ils savent que, un enfant, ça s'assume. On le fait à deux et on assume à deux. Il y a des papas qui n'ont même pas besoin de passer en jugement pour payer quelque chose pour leurs enfants. 모든 아이는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근거입니다. C'est vrai que la loi qui a créé l'ARIPA, elle a également prévu qu'un juge peut décider, dans le cadre d'une mesure d'intermédiation financière, d'identifier l'ARIPA comme étant celle qui doit recevoir toutes les sommes de pension alimentaire, du coup sans durée limitée. Donc on va recevoir les sommes, donc on va les demander au débiteur, il va nous les verser à nous, et nous on va les verser aux familles, mais sans qu'il y ait de contact entre la famille et le débiteur, parce qu'effectivement il y a eu violence ou menace de violence sur l'ex-conjoint, voire sur les enfants aussi. Donc c'est vrai qu'on joue ce rôle un peu de protection. 양육비로 고통받는 한부모들.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만 원, 20만 원만 양육비가
바뀌어도 옷을 사서 입힐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기가 먹고 싶어하는 거 좀 마음껏 사주고. 일반 소송을 간소화하여 양육자가 소송 단계로부터 지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프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가 더 이상 직접 얽혀 갈등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중지하거나 여권을 갱신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 전에도 비양육자의 주소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선 현재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미지급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지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숨어 다니는 나쁜 부모들은 이제 그만 그 무책임한 숨바꼭질을 멈추길 바랍니다. 추정 60분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ICO 및 코인 발행 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정 60분에서는 노인 요양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냥 젊은 애들의 그냥 치정사건이라고 치정사건.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적 접촉까지 하고 괘씸하고 더럽고.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 측의 대부분은 그루밍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폭행이에요, 이거는. 노예화시키는 거죠. 엄마나 아니면 아빠나 하고 싶은 말 있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엄마한테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죠. 아빠한테는 양육비 줘서 엄마 빨리 치료받게 해주라고 하고 싶어요.